자, 그러면 이제 그 발해가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록, 근거, 이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동복공정 관련된 그것의 반론 측면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보면, 발해왕이 자신을 고려 국왕이라고 지칭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문왕 때 일본의 기록에 보면, 발해 국명 대신에 고려국이라는 호칭이 등장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대조영과 이제 그 후손들이 그 고구려 지향성을 이제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 발해를 가리켜 자주 고려라고 했고 일본 측 기록에 보면 그리고 발해 사신을 고려 사신이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발해라는 명칭 자체가 중국 애들이 신당서 구당서에다 불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 실제 그 발해인들은 자신의 발해보다는 고려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왕의 국서의 고구려 옛 터전에 그 터전에 그 부유의 풍속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이 고구려 부유를 이어받았다라는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당서에 보면 발해 말간인들 구당서의 발해 말간인 대조용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해가지고 있고 신당서는 본래 속말 말고 고구려 붙은 자 이렇게 이제 다른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구당서는 이제 고구려 별종을 인정했고 신당서 속말 말간이라는데 이거 말이 이제 말간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은 되게 동북방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냥 말갈이라고 했어. 말갈. 응.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오랑캐라고 하잖아요. 오랑캐. 다른 이민족들. 근데 원래 오랑캐라는 의미는 뭐예요? 원래 여진족의 한 부족이 우랑카이가 있어. 이 우랑카이들 이제 우리가 오랑캐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한족인이 뭐 저기 일본은 다 오랑캐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반 명사를 쓰인 것처럼 이렇게 범칭어를 사용했단 말이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해를 계승했던 전왕국이라는 국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왕국 국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신은 본래 고구려의 옛 땅에 살았던 발해유입니다. 그래서 발해 계승 의식을 이제 내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도 입당 구복 순례행기에 보이는 것 같이 발해를 고구려 후예라는 세운 나라라고 인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문헌기록에 보면 고구려 보자왕의 손자인 고우는 그의 모지명에 수도 발해인이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발해 구성인들을 볼 수 있는데 발해 지배층의 다수가 고구려 유민이었고요. 그래서 왕과 귀족의 성에 고씨, 대씨, 양씨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송막 기문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발해 미술 양식에는 고구려 요소가 강했고, 그 다음에 발해 지배층 무덤 양식은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이 이제 정해공지 묘지나 거기 보면 모주님 양식이 있죠. 그 밑에 그 모주님 양식이 뭐냐면 청장이 평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올라가면서 한쪽으로 좁아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모주님 양식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일본어 간사신 중에 고씨와 대시성이 많았다. 그래서 고씨 대시성은 이제 발해 뭐냐면 지배층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당대 사람들이나 후대 사람들 발해를 신라와 대비해서 북국으로 인식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앞에 위에 있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잖아요. 우린 남한이라고 하고 이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나눠졌다는 인식이잖아. 그러니까 북국과 남국도 그런 인식에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발해가 멸망한 후에 세자, 대강령 등 유민들이 한반도에 유입을 했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 실패여도 유입됐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발해가 우리 민족을 보는 근거에 속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서버노트에도 그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발해사 기속 문제에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해사 기속 문제, 해서 뭐 대조영의 출자 문제, 대조영의 출신이 뭐냐, 구당사, 신당서 기록이 각각 틀리고 그 신당서에 나오는 속막 말갈의 의미 제가 얘기했죠. 범칭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속막 기문이라는 책이 있어. 그래서 그 고씨, 대씨, 양씨 같은 고구려 후예들이 많이 차지돼 있고 유방국사라는 책에서는 발해 백성에서 말간이 많고 토인이 적다. 그래서 있고 토인은 총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그 상당수가 말간으로 구성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해 고구려 계승의식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무왕의 국서라든지 그다음 고려구의 호칭 등장.
그 다음에 정해공주 무덤 양식과 정한국 국서,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후대 이제 남북국 시대로 해가지고, 그 삼국사기와 최치원 그대 바대를 북국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때 이제, 다르사 방해 개념이 아니라, 동인민족이라고 인식해갖고 이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치원의 사불어 북국 거상포, 그리고 등재서열 사건 이외에, 등재서열 사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게 이제, 당나라가 이제 신라를 좀 더 우대해줬어요. 그래서 그걸 고맙다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올린 거상포에 그 내용이 나와요. 북국이라는 어떤 인식 자체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번은 신학자 유독공의 바대고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서문에 남북사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고조가 남북국사를 쓰지 않는 걸 비판했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김정희의 대동지지에서 바대가 고구려의 애땅을 이어받아 신라가 더불어 200년간 남북국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일제시대 장동빈, 그 다음에 안핵, 신채호 등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대가 우리나라 역사랑 근거다. 후대 사람도 그렇게 바다를 같은 민족으로 봤다. 이런 근거를 이제 제시하면 되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암기해 두세요. 100가지 사례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바대 외교 정책을 볼게요. 바대 외교 정책. 자, 바대 외교 정책을 이제 보면 크게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 또 일본 관계의 관계를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당나라 관계는 초창기 때는 대립 관계야. 그러다가 나중에 문왕 이후부터는 친선 관계로 전환됐죠. 그래서 8세기 초 때는 대립 관계 흑수부를 공격하고 장문호가 이제 상동반도를 공격하는 데 반해서 초반 때는 8세기 후반에 들어가서 친선 관계로 전환돼서 유학생의 많이 파견된 빈곤과에 합격한 사례도 많아요. 빈곤과는 그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하게 만든 그 과목이죠. 과거 시험이죠. 자, 그 다음에 신라의 관계를 보면 대립과 친선 관계가 교체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대립 관계에서 구체 예를 보면 이제 먼저 배경을 보면요. 신라 지배층의 어떤 보수적인 자세나 바대 지배층의 반신라적인 어떤 의식. 왜냐하면 바대 지배층이 고구려 유민계통이 세운 나라잖아요. 예. 그 당의 이간책과 분열 정책, 이의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립과 친선 관계가 반복이 되는데, 대립 관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제장 사건이 있어. 이 제장 사건은 뭐냐면 바대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도 이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는 항제 국가에서는 사신이 오면 중국의 어떤 중요시적인 국가에 따라서 사신의 위치가 달라져. 그러니까 좀 더 중요한 나라면 황제 옆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하지 않는 나라는 그 밑에 꽃을 써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중국은 신라를 더 중요시 여기고 바다를 좀 낮춰왔거든요. 그래서 신라 사신이 위고 바다 사신이 아래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열받은 거야. 바다 사신 입장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요청했냐면 우리가 신라 사신 위로 좀 서달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절되는 사건이 있어요. 당나 안 된다. 신라 사신이 위다. 그러니까 최치원이 이게 고맙거든. 그래서 그거 고맙다고 소장을 올린 거 아니야, 상소를. 당나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제장 사건이고, 등재사 서열 사건은 뭐냐면, 당나라 이제 빈곤가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906년에 그 당시 이제 신라의 채원이가 발해 오광청보다 빈등가 석차가 앞서니까, 당시 사신을 왔던 발해 오광청의 아버지였던 오소도가 아들의 석차를 올려달라고 청했다가 거절된 사건이 있어요. 이게 등재 서열 사건이죠.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상당히 발해와 신라가 대립 관계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당나라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할 시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친선 관계도 있어요. 대조영이 대하찬을 제수했다. 이거는 이제 최치원의 삼국사기 기록에 나와. 최치원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대조영이 대하천을 제수했다 했는데, 이거는 친선관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뭐냐면 대조영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거지. 대하천이 뭐야, 대하천이 지금 양국 간의 관계에서. 자, 하여튼 사신을 교환했다는 기록이 원성왕과 현공학 때 나왔고, 문물 교도해갖고 무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발해 5개 주요 도로 중에 신라도라는 게 있죠. 네, 신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동해안 쪽으로 쭉 있는데 그래서 신라 국경도시인 청천군과 덕원부터 해서 동경 용호무까지 39개가 설치됐다. 그 다음에 그 북곡이라는 표현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란 공격을 받은 발해가 신라에게 결혼 요청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도와주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라가 그걸 수락했다는,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을 이제 수락했다는데 기도만이만 나왔고 실제 파견했는지는 미지수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친선관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본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빈번한 교류를 통해서 친선관계 유지했어. 그게 어디에 잘 나왔냐? 일본에 보면 속일본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그래서 국제적인 고집 피하기 위해서 그 외와 친선관계 유지했고, 일본과 끊임없이 교류를 했죠. 그래서 일본도라고 있죠. 발해 그 5가지 길 중에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나간 거. 그래서 하도 많이 오니까 일본에서는 사신 횟수를 줄였어. 그래서 처음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오라 했다가 너무 오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오고 20년마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온 거야. 왜냐하면 발해 사신이 오면 접대비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있고 또 오면 단순히 외교 사절 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발해 추장들 다 끌고 와. 그리고 당나라 물건 다 가지고 와. 중개 무역한다고. 그래서 일종의 중개 무역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본도 환영했는데 나중에 이제 신라하고 이제 물고가 트고 장보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20년마다 30만 원마다 한 번씩 오라고 했지만 그거 기한 안 지키죠. 그냥 오는 거야. 기한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또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일본의 발해 신라 협공 작전을 계획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발해 요청해서 신라를 협공하자. 근데 이제 일본 내부 사정과 이제 발해 거절로 이제 좌절됐다는데 그때 이제 그걸 추진했던 권력자가 쫓겨나요. 일본 내에서 후지와라 뭔데 이름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신라 견제의 의미에서 이제 일본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속일본서기에 발해와 관련된 기록이 되게 많아요. 예, 고려 국왕이라든지 그다음 발해를 고려 국왕이라고 했다든지 발해 국왕을 그냥 자기들 이제 고조라고 지칭했다는 것도 다 일본서기에 있는 거, 속일본기에. 예. 자, 그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되고 발해 지배 구조를 좀 볼게요. 자, 발해는 중앙에 어떤 조직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삼성육부제를 모방했지만 구체적인 운영과 간척의 명칭은 발해 독자적인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거는 발해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고려, 신라, 일본까지 다 일반적인 형상들이야. 예.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치기구를 볼게요. 당나라 삼성육부제도를 받아들였죠. 그래갖고 이제 삼성육부 7시, 7시는 이제 7사라고 하죠. 간청사자니까 이렇게 있는데 7시까지 외울 필요 없고 삼성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삼성은 정당성, 성조성, 중대성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정당성은 이제 당나라 상서성과 비견된 기구죠. 그래서 이제 왕명을 집행하는 행정기구고 최고 합의기구야. 그래서 중국에선 상서성이 제일 낮은 성이지만 이 발해에서는 상서성이 제일 높아요. 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문화성은 성조성이 그 역할을 했는데 왕명을 반포하고 외형적으로는 왕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다음 중대성은 이제 중국의 중소성 관련된 건데 왕명을 작성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성, 성종도 중대성이 있지만 최고 관직은 정당성이다. 상서성 역할을 하는. 그리고 상서성 아래 자사정, 우사정 해갖고 각각 3부씩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부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인데 이름을 유교식으로 아하했어. 아하라는 건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야. 그래서 충부, 인부, 위부, 지부, 예부, 신부 이런 식으로 꾸몄다. 이것도 이제 중국과의 차이점이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전제라서 이제 감찰기구가 있고 주장갑이라서 이제 당나라 영향을 받고 국립대학을 뒀죠. 그래서 각종 유학경전과 한문화 교육을 했고 이해 유학 수준에 따라서 관리를 임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나라의 빈곤과에도 많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당나라 그 발해 독자적인 역사책도 많이 기술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런 책이 다 소실됐어. 거란이 공격할 때 그 책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타 없앤 거야.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남아있어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발해가 중국과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냐. 그 근거가 이제 보면, 그 한국사 통론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삼성이 형식상 분리돼 있고요.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선조성의 장관인 자상과 중대성의 장관 우상이 통합됐다. 그래서 정당성의 기능이 되게 강화됐다. 상상성 역할은 그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성 밑에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원종 운영돼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충인위부, 그다음 우사정, 지예, 신부 이렇게 이원종 운영되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그 한국 통론에 있긴 있는데,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도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우부야, 자부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아마 그 통론 쓰신 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아마 지금 당나라 역사를 잘 모르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따질 수도 없고, 저승에 가서, 이거 두세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걸 아하했다 하죠. 아름답게 꾸몄다. 예. 그래서 그만큼 유교가 발달했다는 걸 이제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발해는 유교의 왕도 정치를 이제 추구하는 것들이 각 부의 명칭에서도 반영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발해 지방 조직을 보죠. 발해도 그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오부체제도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오경 조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상경이 이제 주요 도시지만, 그 외에도 중경, 동경, 남경, 서경,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천도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디에 위치했다? 거기 중앙에 있는 상경 용총부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또 15부 제도가 있는데, 15부는 이제 큰 행정단이에요. 강의 행정단인데, 이게 군사 행정지 요충지에 마련됐고, 대개 보면 이제 15부를 편제할 때 각 지역에 이제 지방 세력권을 중심으로 해갖고 편제를 했어요. 민족별이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통제 거점 해갖고 이제 발해 수도 이동 과정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부여족, 숙신 각종 종의 생활권 단위로 15부를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그 말단 조직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촌장이 있고, 촌에, 그리고 주의 자사나 현관들은 중앙에서 임명하지 않고, 보통 촌의 중소 총장을 임명했다. 그 지방 세력권들을, 세력장들을 임명했다.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유지들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무역과 사회를 보면, 무역에서는 5개의 대교통로가 있죠. 이걸 오도라고 하는데, 보면, 당나라와 가던 영주도는 어디냐면, 그 기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소지역 있죠. 요동을 거쳐서 요소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요소의 중심 도시가 영주예요. 그 영주도 가는 길 있고, 그러니까 조공도는 압록도라는데, 압록강을 쭉 타고 내려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영주도와 조공도는 그 중국과 관련된, 길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사신과 동행에서 공무영, 조공 책봉 관계에서 이제 조공무역을 주로 했던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로 갔던 예전에 신라도는 동경 용원부를 거쳐가지고 저거 남경 남해부를 거쳐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이야. 그리고 그다음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가 있어. 여기는 일본도가 이제 보이나요? 네, 여기 보이네. 동해 쪽으로 건너가지고 이제 건너가는 길인데 예전에 이 길을 한번 재현했다가 죽은 기사가 있죠. 땡목 타고 가다가 그 일본 근처에서 이제 풍랑을 맞아서 건너가다가 한번 재현해보겠다 건너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거 건너가다가 그 다음에 거단으로 가는 거단도 이렇게 5개 길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신라도가 산란도로 되어 있네. 신라도 곤치세요. 자 내용을 보면 당과의 무역은 대개 보면 이제 8세기 후반 평화관계가 성립되면서 해봐야 되는데 발해관이 설치되고 그때 덩조에 발해관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주로 이제 동해안 해돌 계층에서 일본도를 사용했고 대개 조공무역인데 조공무역은 공무역 중심이죠. 한 번에 수백 명씩 갔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왕들이 이제 보낼 때 발해왕이 보낼 때 여러 발해 부족장들 같이 보냈어 그냥. 왜냐면 이 부족장들을 좀 무마시키고 돈 좀 벌려고 떼거려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 입장할 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횟수를 제한하고 이제 하고 그랬는데
또 이제 이런 일본과의 모욕을 통해 신라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다의 사회 구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바다는 소수의 고구려계 유민으로서 지배층이 되어 다수의 말갈족이 지배한 사회고 말갈의 극소수가 지배층으로 편입된 구조였다. 그래서 있지만 이제 하여튼 그래서 말갈족의 일부가 들어가는 그 구성들을 보면 되게 옷이 있죠. 옷이 까마귀 옷자. 그 옷이들은 되게 말갈 계통의 성족이야. 부족들. 그래서 이제 등재 서열 사건에서 이제 그 오씨가 나오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말갈족 계통이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발해의 문화를 볼게요. 발해의 문화는 예전에 그 유적지와 관련돼서 한번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년대, 30년대 그 만주 지역에 활동했던 독립군들 그 투쟁과 관련돼 갖고 한번 그 유적지와 관련돼서 나왔는데, 자 한번 보면 특징은 귀족 중심의 예술이었고요. 그다음 고구려 문화를 토대로 당의 문화를 토대로 했고요. 신라 대등한 문화 수준을 유지했는데 거기에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당문화적 요소와 고구려 요소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문화적 요소를 보면 삼성육부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상경은 되게 당나라의 그 장황성을 본받아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주작대도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방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시비 간등제, 그다음에 동경성 축조, 그다음에 이제 뭐 잠자는 미녀상, 정호경주모, 복돌무도 만들었죠. 다 이게 뭐냐면 그 당나라적 요소다. 그다음 고구려 요소는 오경제. 오경제는 부유와 고구려적 요소죠. 보통 부유와 고구려에서는 행정단이 나올 때 5부로 나눠요. 그다음 군정지의 온돌 장치. 이 온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난방 장치죠. 이런 것들. 천장의 모듈 구조 양식, 사원지의 불상 양식. 불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 불상은 되게 고고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발해의 불상은, 발해 불교는 와당, 연화문, 석등,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 발해 성터, 발해 음악, 정해공주 모진 구식 돌방구도 만들었죠. 이런 것도 다 뭐냐면 고구려 요소다 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최근 동북공정 사업을 한다면서 그 발해의 그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발굴 안 해. 그냥 비공개적으로 해. 한국인 학자들 뭐 차단시키고 못 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발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경 유적지는 되게 열심히 발굴해. 그리고 오히려 그걸 또 조성한다고 또 지금 공사 벌이고 있죠. 왜 상경 유적지를 왜 그렇게 크게 복원한다고 할까요? 왜냐면 당나라 장황성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면서 그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다 이런 걸 강조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발해에는 당적인 요소들을 부각시켜서, 예, 그래서 이런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고구려 유물 유적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발굴해 열심히. 근데 고구려 요소가 강한 걸 좀 배제하고 어느 꼴 고구려가 중국에 영향을 받은 것만 부각시켜. 그래서 한도산성을 얘기할 때 한도산성의 궁대성과 동일하다. 한도산성과 국내성은 뭐 동일하다면서 같이 나성 체제다, 같이 묶어 있는 체제다, 외성 내성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뭐냐 중국식 체제, 그 학자들의 주장이야. 왜냐 그렇게 주장해야지 중국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부 한국인 학자들이 거기 놀아나가지고 가가지고 동북공정 막 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까지 거기 그냥 심어넣어가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안 듣겠죠 지금? 저는 실명 얘기 안 했어요. 자, 그래갖고 이런 고구려 요소와 당적 요소 이제 좀 보는데 아마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고구려적 요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시험 문제는. 자, 발해 불교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는데 발해 불교는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고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고요. 특히 이 문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해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응, 보력, 호감, 금령, 성법, 그 대왕 이런 긴 법명을 사용했죠. 대응이라는 것은 대응과 보력이라는 것은 그 뭐냐면 문왕의 연호죠. 문호고 금령 성법이라는 건 금륜이라는 건 모에 관련된 건 전륜서왕이죠. 그래서 이 문왕도 전륜서왕 이념을 도입을 해갖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게 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그 간음시험과 법박신학을 동시에 숭배하는 이불병자상이 나왔어. 그 예전에 이불병자상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 도구는 불교장생을 기원하는 것이 그 비문들이 그 정해공주 모지와 정효공주 모지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정해공주하고 정효공주는 누구의 그 딸이냐면 문왕의 딸이에요.
문왕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 세력가와 결혼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일찍 죽었어. 한 30대 전후로 해가지고 죽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정해공주 모지 명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해. 왜냐면 거기에는 항상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항시에만 쓸 수 있는 용어들이 나와. 그러니까 발해의 왕은 항상이라고 해요. 항상. 항상은 누구냐? 황제를 의미해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제 중국 애들이 발굴을 했거든. 근데 그거 공개 잘 안 했어. 왜 공개를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일부가 나왔는데 그 공개를 해버리면 어떤 의미가 되냐? 발해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 뭐죠? 독자적인 정권하는 걸 강조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막 숨기고 막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발해 구분도 좀 줄쳐놓고 좀 기억을 해서 예전에 한번 예전 객관식 때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발해는 그 세 가지 유형의 그 고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말가족 계통의 무덤 형태가 있죠. 마을가족 계통의 무덤 형태는 이제 그 뭐냐면 토각모야, 토각모. 널무덤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벽돌무덤 형태가 있어요. 전실분. 벽돌무덤은 어디 계통이죠? 중국 계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석실분. 석실분인데 이제 이거는 그 고구려식 굴식돌방무덤이죠. 고구려식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많은 건 토각모이겠죠. 왜냐면 이제 되게 말가족 계통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두 번째 많은 게 뭐냐면 석실분이에요. 고구려. 그러니까 지배층 내에서는 주로 석실분을 많이 사용했어요. 고구려식 그 굴식돌방 무덤. 근데 예외적으로 그 뭐냐면 몇 개 무덤은 벽돌 무덤이야. 이건 중국의 무덤이죠. 당의 무덤이죠. 그런 것들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정해공주 모지하고 정여공주 모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그 유적지 위치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정해공주 모지는 동화현에 있고요. 정여공주 모지는 중경 홍덕부에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제가 정해공주 모지는 돌방 봉통 무덤이야. 그러니까 고구식 무덤이죠. 그리고 청장구조가 말갈 조조도 있고 그래서 3년 잠법인데 이게 뭐냐면 보통 예전에는 빈장을 두고 3년 동안 시체에 섞인 다음에 뭐죠? 무덤을 만들어갖고 거기에 매장한다고 했죠? 그 얘기고 정형적인 그 한반도식 그 빈장 무덤의 형태예요. 그 다음에 정여공주 모지는 중경 홍덕부에 갖고 벽돌 무덤으로 구성됐다. 벽돌 무덤. 그래갖고 이제 청장 구조로서 그 뭐냐면 구조가 아니라 국조로 돼 있네. 청장 구조고 그 다음에 당나라 고구려 문화를 결합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공주 모지는 고구려 양식이고 정여공주 모지는 벽돌 양식인데 기본적으로는 뭐가 있죠? 청장 구조는 말갈 조조이다. 그래서 그 말갈 조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뭐냐면 청장 구조 모듈 양식이라죠. 그 모듈 양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나라와 고구려를 결합한 형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모지명은 변륜체 문체로 구성돼 그만큼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기초의 근거를 이제 좀 찾아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보충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148페이지 펴보세요. 1148페이지. 자, 1148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쭉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주 145번부터 발해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발해 135번은 발해의 이제 수도 변천 과정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136번은 사주 변륜체 부분이죠. 그래서 발해가 이제 유학이 상당히 발달됐고, 발해 육부명이 유교적 이름에 아화된 것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도나에서 발견된 정해공주 모지에 중경터에 발견된 정여공주 모지에 세련된 변륜체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요. 정해공주 모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여공주 모지도 같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만큼 그 발해가 학문 사용에 능숙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통론에 있는 내용이 고분 양식인데, 이거 좀 볼게요. 발해의 고분은 흙무덤, 돌무덤, 벽돌무덤이 있는데, 흙무덤, 토각무죠. 발해 건국 이전부터 유행했고 발해 초기까지 지속된 토착장 양식이고 주로 이제 말갈족 계통의 무덤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돌무덤, 고구려 형식이죠. 돌방 봉토무덤이 주요인데
정해공주모지가 대표적인 거고, 정해모지는 이제 공주의 세 번째 문항의 둘째 딸이죠. 3대 문항의 둘째 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둘째 딸인가? 제가 아까 셋째 딸이라고 했나요? 둘째 딸도 곤치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정해공주는 넷째 딸이고, 정해공주모지는 완전히 그 고고유식 양식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천장도 이제, 천장 구조 말갈조조이로서 조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정여공주모지는 아까 이제 그 뭐예요? 예, 정여공주모지는 벽돌무덤으로 구성됐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맞으면 모주림 양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뭐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이고 거기 그 1151페이지에 보면 중경 형독배 정호공주 모지와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 다의 정해공주 모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지도와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1152페이지에 보면 동경 용원부에서 부근에 발견된 이불 병자상이 있어.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한국사 능력 검증에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불 병자상 내용을 보면요. 이 불상의 재료는 응애함으로써 대자 위에 두 구의 자불상으로 나란히 조각됐고요. 그 양옆에 보살과 승려가 혁신하고 있다. 같이 이제 뭐냐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부에는 연꽃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연꽃은 수련된 솜씨로 조각되고 유난 얼굴은 순진한 동자와 같이 부드럽다 하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법학에 근거한 석가 다불의 이불을 나란히 앉은 불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양식은 당 이전의 고식으로 고구려 불상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고구려 때부터 이런 그 뭐냐면 이불 숭배 정통이 있었고 이것이 발해와 연결됐다. 그래서 발해 불교는 어디와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고구려 연결됐다는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한번 관련된 기출 문제를 찾아서 볼게요. 아이고. 발해사를 제가 이제 하나 묶어냈는데 기출 근거 후천을 보시면 몇 페이지냐 어디로 묶어냈지 내가? 여기 있네요. 19페이지 펴보세요. 19페이지 발해사. 자, 19페이지 1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발해 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해 수도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발해 수도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다음 지도에 표시된 발해 5경 중에 성황이 발해로 멸망하기까지, 발해가 멸망하기까지 도읍을 어딘가.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상경, 용총부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지도에서 이제 어디를 찾아야 돼요? 여기 찾으시면 요거는 이제 그 A, B, C, D 중에 거기 이제 그 1번을 찾으시면 되죠. 거기 A. 그래서 이제 상경 용총부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1번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B는 어딜까요? 그럼 B는 중경 형덕부죠. 그 다음에 C는 동경 용원부죠. 그 다음에 D는 서경 악록부죠. 그래갖고 각각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발해 수도는 먼저 동문산이 있고, 연승 유적지로 갔다가 중경, 상경, 동경, 다시 상경. 이런 식으로 이제 옮겨갔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보죠. 자, 2번은 이제 보면, 발해 제도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행정조직의 이원적 지배체제였으며,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있죠. 각 부의 간장사무가 명확히 구분됐다. 근데 이건 틀렸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요. 업무가 되게 겹쳐. 예. 그래서 이제 7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다 말았는데, 그 7시가 있어. 7사. 이 7사의 업무가 그 뒤에 있는 이제 그, 6부의 업무와 같이 겹쳐요. 삼성 6부지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7시는 이제 뭐냐면
중국 걸 그대로 이식해왔는데 예전에 이제 그 한당 시대 때 그 한나 때 그 유제 있죠. 위진남북 쪽부터 한나까지 그런 간제들을 없애지 못했어. 삼성 육부제가 확립되면서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되게 중국은 예전부터 내용을 없애지 않아요. 형식화 시켰고 그냥 놔뒀는데 그 업무하고 그 다음에 삼성 육부제에서 육부의 업무가 겹쳐. 이거 중국의 굿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실시제도는. 예. 그러다 보니까 겹쳐요, 많이. 그래서 업무가 명확하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다. 자,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뭐냐면, 왕의 명칭은 가독부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한용우 씨가 쓴 다시 찾은 우리 역사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바레인의 왕을 가독부라고 불렸으며, 그 항상 대왕, 항상이라고 칭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맞는 것 같은데 당호부터 책봉받는 연어를 사용했다. 아니죠. 조공 책봉 강의는 형식적인 거고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죠. 이런 것들은 틀리고요. 자, 고분양식은 고구려 정통이 강하게 숨쉬는 돌무지 덜련 무덤이다. 이미 딱 틀렸죠. 굴식 돌방 무덤. 덜련 무덤은 저희 신라의 김씨왕조 무덤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정해공주 모지는 사륜 변전체로 고종식 격식을 따르고 있다. 맞죠? 그래서 바다가 그 한문 사용에 되게 능숙했다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정해공주 모지도 있고 정여공주 모지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이제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바레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그러나 바레사의 기속 문제에 대해서 다른 견해도 있다. 러시아는 바레를 말갈 때 역사를 보고 중국은 당나라 지방의 역사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보면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한국사 길라제비 내용을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기속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갈 계통을 보는 거와 그 다음에 피제비층은 말갈, 그다음 지배층은 고구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말갈 측을 보는 관점은 대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처럼 이제 피지배층은 그 말갈, 그다음 지배층은 그 고구려 보는 관점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공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3-1번 문제 보면 바레를 고구려 계승국이라고 한다. 구체 역사 사실 4가지 쓰시오. 내준이요. 쓰시면 되죠. 그때 그 언급했던 거. 바레의 지배층 고구려인 바레의 유럽 귀족성 중에 대시와 고시가 많고 바레가 일본에 고수할 때 고려 국왕이라고 호칭을 사용했고 그다음 굴식 돌방 무덤 등등 온돌 무덤도 있다. 온돌 그러니까 구조도 있다.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잊혀진 역사인 바레사를 부각시켜 신라의 바레를 남북고 인식한 조선 후기 시작자 그의 저서면 쓰시오. 너무 쉽죠? 유독공의 바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이제 바레 도성 유적지하고 일본의 이제 그 항일무장 투쟁지를 이제 한 건데 좀 약간 이제 그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역사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그 1149페이지 기출군거 잠깐 펴보세요. 자, 114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역사과 부두에서 이게 심의한 보이긴 하는데 제가 역사과 부두에서 그 관련된 그 뭐냐면 그 예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 마, 그 다음에 가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양 지도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참조를 하시면 밑에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현대사하고 고대사를 연결시켜갖고 이제 문제 낸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일단은 이제 한번 찾아봐야겠죠. 가는 어딜까요, 이거는? 여기는 무슨 전투가 있었냐면, 대전자정 전투가 있었어요. 대전자정 전투. 그래서 있고, 나는 어느 전투가 있었냐면, 봉오동 전투가 있었어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어디냐면, 여기 도성 표시가 돼 있죠? 이거는 그 중경 형덕보야. 그 다음에 나는 그 동경 요농부와 관련된 거, 동경 요농부. 그 다음에 마는 청산리 전투죠. 그러니까 이제 네모로 표시된 거는 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뭐 이렇게 한일투쟁 정정지 해가지고 표시된 거는 이제 예전에 싸웠던 그
싸웠던 곳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가전투에서 승리한 독립군 부대는 쌍성보로 이동하여 대일항전을 이어갔다. 자, 가전투는 아까 대전자는 전투라고 했죠. 그래서 대전자는 전투는 1913년 7월에 한국 독립단 산하 부대인 한국 독립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갖고 그 연합해서 싸웠던 부대인데, 그때 이제 대전장령에 대전자령에 매복을 했다가 일본군을 격파해요. 그래서 상당수 군수품 노양한 전투인데, 이것 때문에 둘이 싸우게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독립군과 호로군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독려원 전투에서 호로군에 비협조를 해가지고 한국군이 패배를 하게 돼. 독립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전투인데, 여기는 이제 쌍성보 전투가 나오죠. 쌍성보 전투는 좀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쌍성보 전투 한중연합군 1932년 8월에 만주철도에 이제 부설진 그 하창선 요주지의 쌍성보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격퇴했거든요. 시기적으로 대전야의 전투보다 좀 앞서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건 뒤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아요. 네,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뭐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식의 어떤 그 팩트 위주로 이게 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전투는 그래서 승리한 중강대 모체도 한 대종교도 중심 부대가 크게 활용했다. 자, 나전투는 봉오동 전투죠. 봉오동 전투는 누가 주도를 했냐면 김홍도가 이끌었던 홍몽도가 이끌었던 대한독립군이 주도를 했죠. 거기에 이제 국군, 도독, 부군, 국민, 해군 이거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강당은 나중에 이제 북로군정소군이 바뀌잖아요. 북로군정소군이 주도했던 부대는 그 봉오동 전투가 아니라 청산리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주변의 고분군에서 고구려 석신분의 정통한 정해공주 묘지가 발견됐다. 자, 이건 중경 홍덕부인데 문왕대 초기 수도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있는데 정해공주 묘지는 중경이 아니라 중경 북쪽에 있는 그 도나 보이시죠? 도나에서 발견돼. 네, 그래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 도나 지역의 유적 토착세력과 결혼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라에서 바레시대 법학시각을 유행을 알려주는 이불 병자상이 출토됐다. 예, 맞죠? 동국영원보 발견된 이불 병자상이 출토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법화강에 근거해서 석가와 다보를 이불을 나란히 앉힌 불상이 발견됐다. 그 다음에 이제 마전투에 참가했던 지휘관 중에 대동청년단 단장이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마전투는 뭐와 관련된 전투예요? 예, 아까 이제 천상리 전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천상리 전투는 누가 이끌었죠? 여기 이제 천상리 전투는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죠. 근데 대동청년단은 누가 이제 주도를 했냐면 그 유명한 지청천이 주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승만 정부 때 만든 이제 간변 단체인데, 이 지청천이 유명하죠. 이 사람이 원래 일본 사령관, 일본 군사학교 출신이에요. 일본 육군사관학교. 가만히 있어도 출세하는데, 그거 좀 배우다 때려치워 나오고,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고, 그때 이제,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학교죠? 신흥무관학교 구관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활동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청산리 전투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북만주 일대 부대들이 참여했죠. 북로군전소군,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당 같은. 그래서 이제 직접 참가하지 않고, 다만 이제 청산리 전투 연합부대 서해 대한독립군단은 참여했어요. 이후에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조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동청년단은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조직인데, 일종의 우익 간변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욕 되게 얻어먹었어요. 말년이 별로 안 좋아, 이 사람이. 예, 앞에는 상당히 좀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뛰어난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자기가 특정한 부분이 있는데 괜히 다른 부분에 들어갔다 욕을 넣어먹고. MB도 지금 고생하잖아. 그냥 MB가 뛰어난 경영가는 인정하죠. 거기에서 끝나야지. 왜 정치한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깜빵에 들어갈 이제 운명에 처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유물 유적들 나오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렇게는 발해사이 끝났고, 동북공정사업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동북공정사업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 2000년도나 2006년, 2007년까지 나왔어. 동북공정사업. 근데 2007년부터는 깜깜 무소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안 나오죠. 거의 10년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가끔씩 이제 교과서 보시면 되게 고구려 천하관 되게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동북공정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요. 예. 자, 한번 보면요. 보통 동북공정의 목적이 뭐냐? 자, 고대적인 중화 사상을 현대 사회까지 끼쳐서 중국의 소수민족을 자기 국가다, 자기 민족이다라는 걸 다 포함시켜서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통일적인 다국가론이었는데 다국가론이 아니라 통일적인 다민족론이에요. 애들이 논리가 그래. 통일적인 다민족론. 그래서 맹목적 예국주의 소산이다 했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논리가 뭐냐면 지금 그 중국은 한족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다민족 국가야. 그리고 이 통일적인 이 다민족 국가가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됐다는 거야.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주장하고 얘네는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의 중국이야. 그래서 외국 간에 이제 뭐 교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예빈이 국가 뭐 여러 나라 수상이나 대통령 올 때 항상 여러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뭐 외교적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 뭐냐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 와서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를 지지했다.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다. 맨날 그런 얘기, 의례적인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지금 지금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형성된 게 언제 때죠? 청나라 때죠. 예, 그전에는 솔직히 중국이라는 게 지금의 한 영토의 40%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국가는 뭐예요? 다 이민족 지배했던 국가고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었어. 그러다가 청나라가 열심히 땅을 넓혀가지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신해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손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참에 그냥 그 중국을 한족 국가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누가 비판을 했냐면 량치차오가 비판한 거야. 넌 하나만 알고 두는 모른다. 만약에 한족 국가로 선포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예전에 그 병방에 있는 수많은 그 거의 50% 넘는 땅들을 독립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된다. 뭐냐면 다민족 국가론을 제시했어요. 그 양치차오가.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손문이 괜찮거든. 그래가지고 채택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신삼민주의에는 말을 바꿔서 한족 그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제 오죽 통합 민족주의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현실적 목적 때문에 지금의 중국 영토를 완전히 영구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제시할 필요했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예. 그래서 지금의 영토를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긋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역사상 청을 강조하죠. 청나라. 청나라를 되게 강조해요. 왜냐면 그 원형을 확보했잖아. 그래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의 원형을 확보한 나라가 청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악비 있죠. 악비. 악비를 얘네들은 되게 이제 안 좋게 봐. 왜냐면 진해는 여진족과 통합을 해서 통일적인 다민족 국가론을 만드는 사람은 이제 못 살려고 악비는 뭐냐면 한족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종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근데 중국인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악비는 상당히 우대하게 보고 저 밑에 진해는 아주 한간이라 해서 무시를 하는데 근데 중국의 공식적인 어떤 인식은 또 달라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뭘 얘기하냐면 문화적 계승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고구려 발해 역사가 우리나라의 계승의식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가 이제 계승했다는 의식도 있고 심지어는 최근까지 중국도 인식하지 않았냐. 중국 여러 사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제 뿌세미에서는 이거 속지주의, 속인주의 얘기하는데 뿌세미는 잘못 써온 거야.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거는 그 법 적용 문제에서 그 외국에 갔을 때 그 외국법을 기준으로 하냐 자국법을 기준으로 하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맞아요. 통일적인 다민족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문화적 계승의식 이런 것들 우리와 그 중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 역사를 논할 때 누구 역사를 할 때 근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있다는 거죠.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중국의 역도에 발생한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라는 입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역사의 시간 개념을 무시한 태도고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역사의식이 강한 조선주의에 대한 견제와 통일 후에 간도에 대한 영유권 심지어는 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유사시 북한 지역까지 장악하다.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프로젝트 이제 비밀 프로젝트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 붕괴할 경우에 중국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김정은이 요즘에 살살거리고 빌빌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봐줄 거라고 뒷배로 이제 해줄 거 생각했는데 중국이 우리 점령한다니까 이게 쫄아가지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북공정은 그 뭐냐면 동북공정 외에도 얘네들은 또 선안공중이니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역사 왜곡 사업을 또 하게 돼요. 전형적인 현재주의적 어떤 역사관, 실용주의 역사관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기초의 근거 1454페이지의 그 주 145번에 그 내용이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 동북공정 사업의 역사 인식의 이제 변화 과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가 갔나,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초창기 때는, 처음에는 이제 60년대까지만 해도, 60,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그렇게 그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를 생각 안 했어요. 중국 애들도. 중국 애도 인정했죠. 고구려는 누구 역사다? 한민족 역사다. 근데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좀 헷가닥했는지 인식이 변하게 돼. 이제 일사양용론을 주장해요. 일사양용 예전 나왔는데 지금의 중국 영토 내에서 전개했던 모든 과거 역사는 중국사에 속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고구려사도 그 수도가 만주 지역에 있었죠. 국내성에. 그러니까 중국사고 평양청도 이후에 한국사에 속했다는. 그러니까 일사양용은 뭐냐면 고구려사는 중국사도 될 수 있고 한국사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논리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더 발전된 것이 이제 역사 영역론이야. 그래서 이게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했던 건데, 그래서 중국의 왕조가 최대한 팽창했던 시기 영토 기준을 삼고 그 공간 내에 전개된 과거 역사는 모두 다 중국사에서. 지금 중국의 왕조 최대한 팽창했던 시기가 언제 때까지죠? 청을 기준으로. 청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갖고 그 영토에 있는 모든 역사가 자기 역사가 되는 거야. 동북공정과 서남공정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해 고구려 외에도 몽골의 역사도 자기 역사를 주장해요. 그냥 몽골의 역사. 징기스칸도 자기 역사를 주장하고 몽골족들 보면 좀 황당한 얘기죠. 예. 그래서 지 못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점령했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역사라는 식으로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보면 고구려는 한해 현도군에서 일어났고 왜냐하면 이제 현도군 밑에 예전에 기록해 보면 고구려 현이 있어요. 예, 그래서 평양도, 기자조선, 위만조선 등 중국계 주민에 세워진 나라다. 그래서 낙랑구에 설치된 지역으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자조선, 위만조선 중국계 주민이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위만조선의 이제 국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위만이 누구라고 보죠? 조선 사람이다. 그 조선 유이민 세력인데 저기 잠깐 중국에 있다가 건너왔다. 그래서 상투를 뚫고 그다음에 그 국호도 그대로 조선을 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토착 세력 그대로 등용했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중국 애들은 그건 아니다. 그냥 상투를 쓴 거는 그냥 와서 뭔가 토착민들과 뭐냐면 융화하기 위해서 한 정치 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요번에 저희 16년도인가? 예전에 들어갔던, 한국 교원대 교수님이 그 얘기를 예전에 TV에서 했다가, 그러니까, 이만은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난리 났어요, 그냥. 예. 그래갖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약간 들어가기 좀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유민이 다수가 중국에 흘려서 한족과 융합됐고, 그 다음에, 고구려와 중국 왕조가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조공채권 관계가 꼭 고구려만 맺었어요? 백제, 신라, 일본도 맺은 거 아니야. 물론 일본은 좀 한정돼서 맺었지만 그 조공채권 관계가 형식적인 것 때문에 조공채권 관계 맺었다고 해서 뭐냐면 이게 종속국이라 말하기 좀 힘들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유민이 다수가 중국에 들어간 건 맞지만, 뭐냐면, 상당수가 뭐예요? 고구려 영토 안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 완전히 한족화 됐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고구려 출발부터 멸망까지 중국 영토 안에 존재 소수 민족이 세운 나라고 중국의 지방 정권이고, 아까 얘기했처럼, 그 다음에 조공 채권 관계를 맺은 예속된 나라고, 수상 전쟁은 이건 국내 전쟁이 났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는 국제전이 아니라
뭐냐면 고구려의 그 당나라의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는 중앙정부가 고구려 지방정권을 토벌하기 위한 어떤 국내 정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건 중국 측 얘기고 우리에 대한 비판 내용도 많아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이제 다 언급할 필요 없어서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자, 지방정권 문제는 중국의 사세 고조가 지방정권이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이건 나중에 생긴 거야. 중국 애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뒤에. 그 다음에, 조공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정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사기 한서에는 별도 조선전이라는 걸 뒀죠. 조선전이라 뒀다는 거는 뭐예요?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다른 그 나라라는 걸 인식하게 그게 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당서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일본 등 함께 설명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북서나 수서, 당서 등에도 음식, 예절, 의복, 풍습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신라 연합회 고구려 정복했다는 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구려가 지방정권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공 문제에 관련돼서 또 이제 얘기하는데 그 조공 문제는 그 주나라 황제와 제후 간의 그 관계가 나중에 확대된 거잖아요. 이게 한무제 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중국이 주변 나라들 왕을 책봉하면서 정치 우위를 나타나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국가의 정통성과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하는 거죠. 형식적인 관계였고, 또 중국의 분열기에 삼국이 중복된 관계를, 그러니까 남자 북조도 같이 맺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중국만 조공 채권 관계를 맺은 게 아니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열심히 맺었잖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독자적 천하가에 개진됐다. 조공 채권 관계를 맺더라도 고구려는 독자적 천하가를 개진해서 자기 나라의 천하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관련된 문제들이 이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대인식 관련돼 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당 전쟁이 고구려 응징한 국내 전쟁이라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수단 전쟁 보이기 전에 고구려가 무슨 산성을 써왔어요? 천리장성을 써왔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당나라가 아무런 좋지도 않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전라도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전라도에 국경선을 세워 우리나라고. 근데 중앙정부가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당연히 제재가 통제가 다 가해오시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전쟁 직전에 당이 보낸 국서에 보면. 거기 두 나라의 평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평화라는 것은 그 고구려를 인정한다는 거죠. 독립된 국가로. 이런 거 볼 때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구려가 이제 고조왕조를 계승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다. 비판 내용이죠. 아니, 고구려와 고조왕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요. 왜냐면 이제 중국 애들은 고구려와 세운 사람과 고조왕조를 세운 사람이 다르다는 거야. 고조는 누가 세웠어요? 고씨가 세웠고, 그 다음에, 왕씨가 세웠고, 고구려 누가 세웠죠? 고씨가 세웠죠. 건국자 성이 다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려로서 우리가 보면 중국 문헌에서 고구려를 뭐라고 해요? 고조라고 호칭해요. 그래서 보통 초기 때 기록은 고구려라고 하고, 후기 때 기록은 장수왕 이후부터 고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발해나 고려 왕들 다시 고구려 후신이라고 강조하고, 송나라 서흥이라는 사람도 고려를 고구려 후손으로 인식했다는 거. 그리고 고려의 북진 정책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또 한 거죠. 이런 반론도 있어. 근데 그 반론까지 달달 외우기는 좀 힘드니까 제가 몇 가지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반론 내용들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 더 많은데 이게 좀 약간 많이 생략했거든요. 제가 보충 자료에다가 없는 지금 언급된 내용들, 자세한 내용도 다 실어 놓을게요. 그래서 보충 자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일단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2페이지 펴보세요. 동북공정과 관련된 내용. 자, 최근 중국학계에서 고구려 역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 A는 어느 중국학자들의 고구려사 기속 문제에 대한 견해의 일부다. 자, 이러한 주장에 근거되었던 역사 사실을 쓰고 이와 같은 논리가 부당한 이유를 반드시 자료 B의 내용을 활용해서 세 줄 이내에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제 A는 이제 중국인 학자들 얘기예요.
자, 고구려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신속관계를 유지했는데 고구려 7세기 이후 긴 기간 동안 스스로 중국에 벗어난 적이 없었다. 상국의 양진, 남북조 등 중국의 대분열 시기에도 각 분열 정권과 모든 긴밀한 신속관계를 유지했고 당 왕조가 세워진 후에 고구려 봉육도를 올렸다. 이게 이제 나와요. 봉육도는 뭐냐면 지도를 올렸다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지방 정권이니까 이제 중앙 정권이 애속 차원에서 이제 올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동진 송부터 제양 후주에까지 고구려 군주는 남북 양조 봉작을 받았다. 조공채권 관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사료와 관련된 내용은 뭐죠? 이건 강개토 대왕비죠. 충무왕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것은 뭐냐면 중원 고구려 비문이죠. 그래서 동이 매금에서 독자인 천하간 그 충무왕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어머니의 하백의 딸이다.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 독자인 천하간이 보이죠. 근데 고구려 독자인 천하간을 보는데 이게 고구려가 지방 정권이라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 A의 중국학자가 어느 부분에 대한 견해, 이걸 근거됐던 게 뭐야? 쭉 보면 봉작받았다 그 내용이잖아. 조공채권 관계죠. 예, 조공 모형이나 조공채권 관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부당한 이유는 뭐냐? 자, 그런 조공채권 관계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면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중국 가다는. 그래서 동명왕이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칭했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왕을 동이매금이라고 칭했죠. 동이라는 사이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 독자의 천하관을 개진했다. 이런 걸 쓰시면 돼요. 중국과 다른 독자적 천하관을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서 그 사료가 주어지고 중원 고구려 비문 주어지고 강개토 대왕 주면서 독자적 천하관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 뭐와 대항해서 동북공정 의식에서 쓴 거예요. 이거는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고구려만 있었냐? 천하관이 아니에요.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는 일본도 있었어. 남들 천하관은. 근데 다른 데는 독자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거기에 독자적이라는 부사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동북공정과 관련돼서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고구려 천하관과 그 독자 천하관을 다른 거로 보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한 천하관인데 거기에 이제 중국계 동북공정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이라는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쓴 거야. 예,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보면요. 최근에 한중 역사 분쟁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수업에 초점을 맞춰 초점을 다음같이 설정했다. 가의 기준을 쓰고 나의 밑줄친 역사 계승 의식을 한 줄인에 서술하고 다의 밑줄친 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이제 양국의 입장 해가지고 가는 이제 양국의 자국사 범죄 상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가의 기준은 뭘까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문화를 계승했다. 고구려나 발해의 어떤 문화를 계승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도 인정하고 중국의 기록을 다 인정하는 사실들이죠. 자, 근데 중국은 뭐냐면 통일된 다민족 국가론. 그래갖고 정치적 입장이 나온 거야. 그래서 56개의 다민족 국가를 계속 유지해야지 중국의 지금 현재 영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정치적 목적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 계승의식은 자 거기 보면 한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고구려 발해사는 역사 계승의식이 있는데 이런 역사 계승의식을 무슨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북방적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갖고 되게 남방적 역사의식과 북방적 역사의식으로 나누죠. 특히 이제 조선후기 시학자들이 일부 시학자들이 그 강조했죠.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북방적 역사 계승의식이 계속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의 밑줄친 용어를 보면 고구려 역사는 한국과 공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그 고구려 역사를 한국 역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 그 아까 지금 설명한 무슨 양육론이에요? 일사양육론이야.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조선족 그 학자들이 주장한 개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일사양육론이 이제 더 배타적으로 반영된 것이 뭐냐면 역사영역론이에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제가 어디를 많이 참조했냐면 서브노트 부분에서는 많이 참조했어요. 그래서 서브노트 보면 동북공정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있긴 있는데 제가 못 찾겠네 지금. 하여튼 있어요.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좀 참조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제 여기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보냐면, 고대 사회경제 부분 해볼게요.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빨리빨리 끝내면 이제 다음 주에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